여름의 무더운 날들, 얼마나 천천히 시간이 흐르는지요. 그리고 위대한 마크 트웨인이 우리에게 말해준 세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지독한 거짓말, 그리고 통계입니다. 그 오래된 격언은 제가 항상 하는 말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거짓말이 있고 지독한 거짓말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주류 언론과 그들의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위선적이고 진보적인 것이 더해질 때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페미니스트 얼간이들까지 끼어들면 그리고 나서 와, 정신이 아찔한 망상에 빠지고 절대악을 끌어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어떤 선전전에 맞서고 있는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곧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란, 레바논 그리고 하마스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고 이제 터키라는 새로운 요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저는 이란과의 전쟁 배경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정치적 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장의 필요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곳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들을 파악하고 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평가들은 지난주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휴전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터키가 이란을 대신해 지역 강국이 되려는 시도에 대해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위협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을 달가워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터키의 의도에 대해 의심이 남아있다면 참고로 터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몇 달 전 젊은 에르도안 지지자들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라고 외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에르도안이 연설에서 한 대답은 이기고 싶은 자는 인내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에르도안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터키의 야심찬 지역 전략이 큰 장애물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소말리아 해적들. 맞습니다. 모터보트를 탄 소말리아 해적들이 이번 주에 모가디슈에 있는 터키 군사기지로 향하던 선박을 납치했습니다. 수천만 달러 상당의 첨단 무기와 위성통신 장비가 해적들의 손에 직접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의 안보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온 터키에게는 이것은 단순히 장비와 대규모 기기들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망신이기도 합니다. 터키가 드론을 배치하고 공습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는 현지의 혼란이 자체적인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은 현재 점진적인 전술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헤즈볼라를 상대로 정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리티아르 산맥에서는 이란에서 훈련받은 주요 병력이 지하 복합시설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곳에 병력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라고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환경을 그만큼 신경 쓰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테러리스트 지휘관들에 대한 표적 제거와 10월 7일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가 정확히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불과 2달 전 네우로즈 주민들은 가자지구 국경 근처에 있는 공동체로 10월 7일의 끔찍한 만행을 겪은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감동적인 행사를 열어 평화의 비둘기를 가자의 분쟁과 무관한 주민들을 향해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무관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지난 이틀 동안 그들은 다음 테러 공격을 준비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시험용 연 8개를 다시 날렸습니다. 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월 7일 이전 몇 달 동안 들판과 과수원을 불태우고 우리의 보안을 시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넓은 지역 전략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의 군사 전술과 미래의 전략적 위협에 대한 준비를 섬세하게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이란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 세력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터키의 신오스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테헤란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발표하기에 앞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6개월에 가까워지면서 두 나라는 계속해서 거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으며 외교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며 테헤란은 미국의 추가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심지어 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겠다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테헤란 해협이 이제 미국 영토라고 선언했으나 이란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제 제재와 봉쇄로 인해 테헤란의 현금 보유고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의 고위 관리들은 국내 경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조된 행동은 이란의 저항의 축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으며 전략적 자산을 빼앗고 그 대리 세력망 전반에 걸쳐 사기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위협만 할 뿐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조치나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공유할 이스라엘 소식통의 분석과 통찰을 찾던 중 채널 14 군사특파원 타미르 모라그의 이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어떻게 이란을 해체하기 위해 직접 행동하고 노력해왔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이란과의 광범위한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투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수개월 동안 테헤란이 이 중요한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석유 가격을 치솟게 만들겠다고 위협한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미국이 미 중구사령부는 조직적인 소모전을 펼치며 이동식 레이더를 추적하고 해상 기뢰를 제거하며 첨단 군함으로 상업용 유조선을 호위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은 대부분 회복되었고 세계 에너지 시장도 안정되었으며 이란의 해상 봉쇄 능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테헤란 정권이 여전히 지역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에너지 공급을 인질로 삼으려던 시도는 공식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타미르 모라구의 통찰에서 제가 흥미롭게 느낀 점은 미 중구사령부가 기울인 노력과 공개 및 기밀 기술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군사 작전이 축소된 이후로 그 점을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휴전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서구 사회와 미디어 소비로 인해 인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경험으로 모든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언론이 테러리스트와 협력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은 저는 20년 전에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지식의 출처나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서 사안을 밝혀내거나 때로는 의심을 확인했는지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언론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밀 정보가 제출되었을 때 법원에서 지지를 받았고 기밀 조사에 소환되었을 때 외교 국방위원회에서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2시간 넘게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적들에 비해 가지고 있는 이점과 지식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대중에게 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이란과 관련된 이번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매우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대중에게 그리고 분명히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사람들, 즉 정부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세부 사항과 정보를 알지 못해서 특정 방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시청하거나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중 일부는 최근에 널리 퍼진 주류 언론 보도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보도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인 대탈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규모의 이주라고 말이죠. 정치적 갈등과 전쟁으로 인한 이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의 목적은 전쟁이 이스라엘 사회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국을 떠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 가을 이스라엘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이스라엘 평론가 우디 펄스만이 그가 실제로 그 통계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수치들이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펄스만이 지적하듯이 언론 헤드라인의 주요한 문제점은 이들이 이스라엘 태생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며 진정한 장기 이민 추세를 보여줍니다. 대신 선정적인 수치들은 현지 태생이 아닌 이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국 출신 이민자들, 특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한 비유대인 입국자들이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을 떠난 경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왜곡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펄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현지 태생 유대인 이민자의 순증은 5만 1,000명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외국 출신 비유대인 이민자는 7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거나
그 구분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모든 숫자를 그냥 합쳐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그 구분은 문서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태생 유대인들의 숫자만 따로 떼어 집중해서 보면 실제 추세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해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 중 이스라엘 태생 유대인이 2만 9천 명 이상 순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그 숫자가 약 1만 6천 명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이전 4년 기간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헐머는 또한 코로나19가 이스라엘인들을 떠나게 했다는 이야기를 반박합니다. 실제로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1만 7천 명의 이스라엘 태생들이 돌아온 반면 2만 2천 명이 떠났습니다. 즉 실제로 떠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자료에 따르면 전시 이민 급증 현상도 이미 진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첫 7개월 동안 이스라엘 태생 유대인 이민자의 순증가는 37% 감소했습니다.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만 명이 넘던 수치가 6천 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목을 끄는 숫자들에서 일시적으로 온 사람들과 외국에서 돌아온 이들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브루스만은 대규모라는 이야기가 전례 없는 대탈출이라는 주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평범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왜 언론사들은 자사특파원들에게 같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 유대인들로 시작된 일은 유대인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자지구를 옹호하는 데에 실증이 난 듯 거룩한 척하는 각성된 진보적이고 분홍색 페미니스트 바보들은 이번 주에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할 새로운 대상을 찾았습니다. 린지 클랜시, 가자보다도 운율이 더 잘 맞네요. 그래요. 정신 이상의 아이를 살해하고 악랄하며 스스로 사리가 있다고 인정한 여자에게 보여주는 보여주기식 지지가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죠. 정말 현실을 역겹게 왜곡하는군요. 무고한 이스라엘 여성과 아이들의 학살을 축소하는 목소리들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미국 전역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어머니를 옹호하기 위해 집회를 엽니다. 그들은 정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폭력을 정상화하고 잔혹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자신들의 망상적인 우월감을 과시하고 보여주기식 분노를 새로운 명분에 쏟아붓는 또 다른 기회일 뿐입니다. 그것이 수년간의 억압의 결과였나요? 어쩌면 그녀만의 저항 방식이었을까요? 남편이 그녀를 억압했나요? 점령 때문이죠. 분명히 점령 때문일 거예요. 이건 가자지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쓰이는 이념적 속임수예요. 수년간의 증오와 폭력이 체계적인 억압이나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의 불가피한 결과로 재해석되는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살인이 저항 행위로 바뀌고 가해자는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로 격상됩니다. 이게 바로 수년간 증오를 정상화하는 정치적 대화, 살인자를 우상화하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비정상을 정당화하는 심리학적 허튼 소리의 결과입니다. 산후 우울증이나 출산 후 우울증이 영아 살해의 정당화가 된다면 남성들도 테스토스테론 수치 증가로 인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맞습니까? 누군가가 말로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을 이해하려는 것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야만적인 행동을 정상화하고 합리화할 때 그것이 해외의 테러이든 국내의 잔혹행위이든 그것은 깨어있는 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여주기식 서사를 위해 기본적인 인간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드러냅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이슬람의 급진적 이념이 서방의 국경과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것은 정신에 대한 침략입니다. 이것은 현대판 바디 스네처들의 침공으로 기본적인 이성과 도덕적 명확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공격의 훈련장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입니다. 저는 다니엘 시몬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JNS TV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스트레이트업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